나는 토요일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아이와 소파에 앉아 만화볼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다.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시간의 빈곤이라고 부른다. 주식 투자를 해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들이 내 삶의 더 풍요로운 시간들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말을 타고는 있는데 진흙탕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죠. 그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안에 들어간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히든 커런시니까 숨겨진 돈이란 뜻이면 숨겨진 어떤 화폐 이런 거고 그 셀 수 없는 가치라는 뜻이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어떤 얘기는 제가 약간 이제 여기다 넣어놨지만 가난은 가장 무자비한 시간 도둑이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부모는 돈을 버느라 자녀와 보내야 할 시간을 매일 몇 시간씩 빼앗긴다. 자녀의 스포츠 경기나 합창 대회, 발레 공연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가 집에서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지 못한다. 뭐 밥벌이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그래도 그럴 수 있고요. 가난은 토요일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아이와 소파에 앉아 만화볼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잘못된 믿음은 끈질기게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현실 속 수많은 부모들은 오늘도 자식들에게 안정적인 의식주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를 마다하지 않고 시간표를 마음대로 짤 수 없는 장시간 노동에 뛰어든다. 상황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똑같은 마음이 있죠.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시간의 빈곤이라고 부른다. 사실 무언가를 할 시간이 없는 걸 빈곤의 징표로 삼는 것이 다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가난이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귀중한 것을 앗아간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시간의 빈곤은 의미 있는 통찰이다. 시간이 없는 것도 빈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이유가 그 빈곤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보면 시간이 없는 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미국 컬럼들을 이제 좀 의미 있는 내용들만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페퍼민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간간히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도 이제 번역돼 있고 그 요즘은 그 SBS 스프인가요? 거기서도 번역해서 올려놓는 내용 중에 들어가니까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시간도 돈이라는 거죠. 숨겨진 거지만은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제약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더 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혹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는 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을 시간과 바꾸거든요. 대부분 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왜 처음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부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직장 말고요 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는 시간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보면 이 작가가 쓴 내용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자녀들에게 나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시간을 안 내줬더니 오히려 잃어버린 게 많다는 얘기를 한 거였는데 저는 여러분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자칫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들이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말한 내 삶의 더 풍요로운 시간들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주식 투자에 관련된 시간에 사로잡혀서 나의 소중한 시간이 사라져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과 똑같이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건데 그 시간도 돈이라는 거죠. 히든 커런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당장 하거나 덜 중요한 것들을 제외할 수 있어야 되고 스케줄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꼭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 시간부터 자르지는 마시고요. 이 유튜브 그만 보시라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그 패턴에는 잠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각에 빠져들어가다 보면 그 안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내가 원래 했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가끔씩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은 제가 많은 그 봐왔던 분들, 고객분들 중에서 참 이렇게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투자에. 잘 안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보기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시간을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인데,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여기는 아이들하고 나왔지만 자녀들하고 내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맞바꿀 때는 꼭 그만한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만큼,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투자해서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좀 봐야 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기사를 다뤄보려,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인데, 중국은 동아시아의 데모그래픽 월, 그러니까 이 데모그래픽 월은 인구 통계적인 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라서 만리장성으로 비교하는 인구 통계적인 만리장성에 갇혀 있다.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말을 타고는 있는데 진흙탕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죠.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고 몸부림을 치지만 못 벗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내용은 얼마 전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최근에 중국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는 뒤에 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출산율에 관련된 정책 결정이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이런 데모그래픽 월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결정이었냐면, 중국의 출산율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출산율을 조종하는, 그 언제였냐면 1980년에 덩샤오핑, 등소평이 인구 과잉을 막기 위해서 중국 가정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합니다. 80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도 이제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 똑같은 거를 80년도에 등소평이 실행하는데, 이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고했던 논리는 뭐였냐면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라는 그 보고서였고요. 이건 뭐였냐면 중국의 출산율,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가 1965년 6.2명으로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해서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는 로마 클럽 보고서의 성장의 한계라는 그 말만 받아들여서 그 정책 채택을 하는 그 토론, 상하이 사회과학 전체 토론에 참여했던 량중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과학원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성장의 한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송젠이라는 사람이 이 인구 증가 예측을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학자인 거죠. 수학자. 미사일 과학자 송젠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학적인 유럽 수학자들의 그런 이론적인 인구 증가 예측률에 대한 인구 증가 예측 시뮬레이션을 이 사람이 해가지고 그 숫자를 말했더니 이 얘기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의 근거대로 계산해 보면 너무 중국의 인구가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는 그런 걱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0년에 등소평이 1자녀 1가구 정책을 발표했고, 그거를 가혹하게 시행하면서 강제 불임수술, 일자리 상실, 무거운 벌금,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부과했기 때문에 수억 건의 낙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건 필요가 없는 정책이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출산율은 가만히 내버려 뒀어도 6.2명이 정점이었고 점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화의 특성이에요. 이 도시화의 특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 중국으로 말하자면 한국도 똑같았는데요. 그 농촌에 중국은 대부분 농촌 가정으로 돼 있었으니까 농촌의 가구는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가 많을 경우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농사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막 이럴 때 여름 방학 되면은 그 친척 집에 가서 그 당시는 외가 쪽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담배 잎을 따는 일을 했었어요. 담배 잎을 따주는 거죠. 그러면은 농막 저기 이렇게 막사 같은 그 이렇게 지어놓은 데다가 담배를 쪄가지고 불을 떼서 그렇게 해서 담배 잎을 건조하는 그런 일을 하는 농가였는데 그때 제가 그 담배 잎 띄는 걸 도와줬던 거죠. 근데 뭐 저는 갖고만 사는 거지만 거기에 동네에 그 아이들도 그 일들을 잘하면 잘하는 만큼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농사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도시화되면요. 기본적으로 서울 생활도 생각해보면 도시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보죠. 지금 생각 한번 생각해보죠.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되니까 결국 아이를 한 명 기르기 위해서 요번에 계산해보니까 중국 계산을 해보니까 한 43% 자기 수입의 43%를 써야 한 자녀를 기를 수 있더라고요. 자녀 기르는 비용이 계산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시화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아이를 쉽게 못 낳아요. 왜냐하면 아무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걔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나를 부양하고 봉양할 때까지 얼마나 가야 돼. 그동안 계속 내가 일방적으로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되면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알아서 낮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도 6명을 정점으로 해서 내려왔을 텐데 그걸 강제로 1자녀 가구를 하는 바람에 아예 낙태가 수억 건이 발생을 했고 지금은 그러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이 나라 그래서 2자녀를 허용했죠. 몇 년 전에. 하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연구해 보니까 안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워낙 지금까지 낙태를 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1자녀 한 가구 한 자녀만 놔두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국도 마찬가지 남자를 선호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명한 다음에 여자이면 낙태를 해왔던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비율은 생각 안 나지만 2대1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남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구 정책을 이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쓸래도요. 여자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하니까 자녀를 못 낳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지금까지 나라마다 다 연구를 했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뭐랄까요. 범죄가 늘어나요. 뭐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알코올 관련된 것도 굉장히 늘어나요.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사람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일을 해서 부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죄율 올라가 마약 늘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로 관련된 사고 많아 이런 일들이 남자가 많을 때 다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지금 중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이 인구 이 비율이 딱 깨지고 나면은 왜냐하면 결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더 늘어나요? 못 늘어나는 거지. 그런 상황으로 중국은 들어가 버린 거죠. 이 결정을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에게 맡겼냐? 미사일 과학자 송진. 이 사람의 이론적 방법, 그러니까 유럽 수학자들의 이론적 방법을 도입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바람에 그거를 따라서 의사결정한 폐해가 지금 중국 디플레이션이 실제로 어디서 온 거냐? 기본적으로는 생산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는 문제에서 온 것도 커요. 인도에게 자리를 내주게 생겼죠. 이제 그런 것들이
패착인데 그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정책 결선에서 왔다는 거고,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문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려면 in the future will happen이라고 되어 있죠. 발생할 일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보스잖아요. 하나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identify 트렌드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interpret. 정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에 말씀드린 시간의 문제와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주식 투자에 시간을 지불해도 실제로 이렇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못된 예측을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주로 이제 이런 쪽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훈련을 해왔고, 그것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왔는지 이제 잘 봐왔고 느껴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간 10년 동안 미국에서 투자했으면 1000%가 났는데, 나스닥은 더 났고 S&P 기준으로 1000%가 났는데 일본에다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15%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이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트렌드 혹은 패러다임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냥 미국을 선택하느냐 일본을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여러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결론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시간 무슨 종목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온종일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게 직업이고 또 이 일을 워낙 오래 해왔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라서 계속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직업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당연히 돈을 관리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아까도 보여준 돈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주니까, 나를 위한 삶도 갖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게 전도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히든 커런시라고 했던 것처럼 시간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관리하거나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더 집약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천드리고 싶고, 맹목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일들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왜 이 유튜브 잘 안 되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막 여러분들에게 막 종목을 가르쳐 드리는 일을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투자 자문사여가지고 종목을 안 말해주려고 하는 건가? 그게 자기들이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말해주면은 자문을 안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으니까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는 내용이 없어, 여기는 핵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진짜 뼛속까지 오랜 그 투자시장에서 주식 브로커 오래 했고 자산관리 오래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개인들이 투자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들어가는 시간 대비 그만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금융시장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때 그 경제가 망가졌는데 주식은 더 오르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에도 나와있지만 금융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경제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맡기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은 자문사를 하려고 제가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 일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더 커다란 거, 여러분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더 큰 것들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거만 잘 따라가도, 그리고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매 사고 팔고 뭐 3배 레버리지 같은 거 빠르게 확 돈 버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먼저 들어가서 좋은 이익을, 또 그렇게 뭐 사고 파는 일에 시간 다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부분 다 잘 들어보시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트렌드를 설명하고 그걸 해석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이게 더 성과를 좌우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기 밥줄 끊길까봐 정확하게 종목을 안 말해주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컨퍼런스 콜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실적 관련된 어닝스 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콜을 해요.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검토해야 돼요. 모든 종목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 회사의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참 많은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를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부문 한 2-3개에 대해서 거기에 택티컬한 것들을 이해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저는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그 일을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요. 좀 더 이렇게 그 효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액면 그대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들이 트렌드와 맞는지를 항상 체크합니다.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와 내가 볼 때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투자 결과로 보면 실제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 훨씬 더 성과를 좌우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미국을 선택만 했어도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환율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 벌써 20몇 년을 저는 이쪽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결정이 미국 투자였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패권 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점점점 어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또 그 패권 전쟁에서 완전히 압승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더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한 미래의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왜 지금 채권이 제일 싸요? 지금 금리가 제일 높아요. 20년 만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 20년 만에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입니다. 매매 수익이란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매매 수익 매력인데, 작년도 주식시장 많이 하락한 중에 최대 하락을 말하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에 38%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온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 채권도 그런 의미에서 매매 수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때다.